K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법원이나 법 관련된 곳에 가끔 눈을 가린 채 저울과 칼을 들고 서 있는 석상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바로 법의 여신 DK상입니다. 눈을 가린 이유, 공평정대함 때문인데요. 누구의 눈치도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민 경제에 있어서 법의 여신 DK만큼이나 중요한 존재, 바로 은행이겠죠. 그런데 이 은행이 한쪽 눈만 가린 것 같습니다. 부실기업과 관치, 정치권엔 관대하고 서민과 가계의 금융에는 엄격하다 못해 불공평하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라는 비판, 최근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 두 분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돈과 삶의 수단이 있는 곳에 더욱 공평함이 필요할 텐데요. 저울 말고 다른 손에 쥔 칼의 의미, 때론 스스로를 겨눌 수도 있다는 것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16년 5월 26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가계부채 천조 시대,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얼마 전인데요. 또 1200조 시대라는 말이 나오더니 지금은 1220조 시대입니다. 이 심각한 가계부채 상황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일자리와 수입 모두 양극화가 문제입니다. 고령층 일자리의 대부분이 임시직이라는 뉴스 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무역이 6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가계부채를 둘러싼 숫자가 꼭 고유명사처럼 쓰였는데 이제 1220조로 바뀌었네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1분기말 현재 가계신용이 1223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0조 6천억 원 1.7%가 늘었습니다. 이 가계신용은 가계대출, 또 이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이 진 빚을 뜻하는 이 판매신용을 합한 수치인데요. 네. 이 전체 가계가 지고 있는 부채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1분기 가계부채 증가액은 작년 4분기 38조 2천억 원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좀 떨어진 거고요. 작년 2분기 이후에 3분기 연속 이어오던 이 사상 최대 기록도 행진도 일단 멈췄습니다. 예, 잠깐 꺾이고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네.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1220조라는 말은 좀 무겁긴 합니다. 네. 보통 1분기가 주택거래 비수기라는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올해 1분기 숫자가 1분기 기준으로만 보면 역대 최대 규모였고요. 지난 1년 새 늘어난 가계부채 규모도 125조 4천억 원에 달해서 사상 최대 기록을 좀 갈아치웠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도입과 함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가 좀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한데 아직도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은행권 대출 규제를 좀 강화를 하면서 농협이나 신협, 저축은행 같은 이 비은행권 대출 수요가 몰리는 이 풍선 효과 조짐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부채 대책이 소득 대책과 별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걱정하는 시선도 많습니다. 네. 이 60세 이상 분들도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임시직이 크게 많네요. 네, 그런 결과가 좀 나왔는데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요, 지난 3월에 임시직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3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임시직은 보통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단기 일자리를 뜻하는데요. 이 전체 임시직은 작년 12월 이후에 증가세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17만 4천 명까지 늘었다가 올해 1월에는 1만 9천 명으로 증가폭이 줄었고요. 2월에는 오히려 좀 9천 명이 감소하기도 했는데 반면에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매달 10만 명 안팎으로 임시직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을 빼면 임시직이 늘어난 연령대는 50대 뿐이었는데 그래도 50대 역시 60대와 비교하면 숫자가 10분의 1도 좀 못 미쳤습니다. 대략 은퇴하고 60대 정도면은 낮은 임금을 받는 걸로도 좀 사회적 고민인데 네. 임시직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밝혀졌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고령화가 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영향이 큰데 실제로 60세 이상 인구가 이 작년부터 전년 동기 대비로 매달 40만 명대로 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다 은퇴 이후에 소득원이 사라진 이 베이비
베이비부머들이 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임시직으로 몰린 영향도 큰데요. 은퇴 후에 이 소득 보존을 위해서 노동시장으로 나오긴 했는데 상용직을 좀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임시직으로 좀 전전하는 경우가 그만큼 좀 많은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런 현상인데 장기적으로는 좀 더 안 좋은 일이 되지 않도록 돌봐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 자금에 쓰는 경우 이게 돈을 빌리기가 좀 더 까다로워졌다 이런 얘기 같기도 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개발연구원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좀 분석을 했더니 지난해 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좀 660조 원 정도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 대출 용도에 맞게 이 거주주택을 마련을 위해서 산 경우는 42%에 그쳤고요. 이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가 17% 정도였고 사업자금에 쓴 경우가 23%, 이 무려 150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사업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초부터 적용이 된 새로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좀 적용받지가 않아서 앞으로 좀 또 다른 이 가계부채의 내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업자금의 주택담보대출 집을 가지신 분들이 또다시 돈을 빌린다 이런 느낌인데 네. 연령대별로는 어떻습니까? 50대 이상 중노령층이 많았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이 50대 이상의 중고령층 또 50대 미만의 청장년층으로 나눠서 주택담보대출의 용도를 분석을 했더니 네. 50세 미만은 절반이 약간 넘는 53%가 이 거주주택 마련을 위해서 이 대출을 받은 반면에 50세 이상은 이 비중이 32%에 그쳤습니다. 네네. 특히 50세 이상 중노령층에서 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가 29%에 달했는데요. 50세 미만은 16% 정도였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네. 이유는 60세 이상 임시직이 많이 늘어난 것과 비슷하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명예퇴직을 하거나 일찍 은퇴한 50세 이상이 좀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자 주택을 좀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서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에 나서고 있는 영향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대출 비용만큼 또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 부담이나 경제 부담이 더 커지는 거 네.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피부양자가 지난 10년 사이에 30% 가까이 늘었다. 이건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인데요. 지난 10년간 직장 가입자에 얹혀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451만 명, 28%나 급증을 했습니다. 네. 이 피부양자를 포함한 전체 직장 가입자도 이 같은 기간 1,062만 명, 43%나 늘었는데요. 2014년 6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014만 명 중에서 이 피부양자가 무려 41%나 좀 차지를 한 겁니다. 네. 이 피부양자와 직장 가입자의 증가율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율은 6.5%를 훨씬 웃도는 수준인데요. 이에 반해서 이 지역 가입자는 같은 기간 2,226만 명에서 1,469만 명으로 3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최근에 이 관련 뉴스가 사실 자식 잘 만나 이런 이 수식어구가 붙은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네. 조금 이 건강보험료를 왜곡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부양자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사실 최근에 고령화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또 노인 인구가 좀 크게 늘어나면 이 지역 가입자가 좀 많이 늘어야지 됩니다. 네. 직장에서 은퇴한 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직장 가입자보다는 지역 가입자가 더 많아져야지 정상인데요. 네. 그런데도 이 피부양자만 늘고 있는 건 이 건보료를 덜 내려고 지역 가입자로 좀 편입되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좀 그만큼 강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네. 실제로 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넘어가면 이 보험료 부담이 좀 확 늘어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은 충분한데 이 느슨한 기준을 이용해서 피부양자로 좀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위장 취업 등의 꼼수로 이 건보료를 내지 않는 그런 얌체 쪽들이 그만큼 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정반대로 소득은 하나도 없는데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좀 빨리 조정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1분기 세계 무역액이 발표가 됐는데 네. 6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버렸네요. 네, 세계무역기구의 자료인데 올해 1분기 전 세계 주요 71개국의 무역액을 좀 추산을 했더니 6조 9,450억 달러, 우리 돈 한 8,200조 원쯤 됐습니다. 네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줄어든 건데요. 1분기 기준으로 6조 달러대로 주저앉은 건 2010년 이후에 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무역 규모 자체가 줄면서 각국의 수출도 이 감소세를 면치 못했는데 러시아가 33%나 급감을 하면서 감소폭이 가장 컸고요. 산유국인 노르웨이가 26%,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20%가량 수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 이 자원 생산 국가들은 직격탄을 맞았는데 네. 6년 전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 영향을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수출도 올해 1분기 13% 넘게 줄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또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감소폭이 컸는데 그러면서 이 수출액
순위도 좀 떨어졌습니다. 작년 1분기에는 세계 6위였는데 올해는 7위를 기록해서 한 단계 밀려났습니다. 이 국제유가 하락으로 이 산유국들의 수출 감소폭이 컸고요. 이 중국의 경기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아시아 국가들도 이 수출 전선에서 좀 직격탄을 맞았다. 뭐 이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요즘 심상치 않은 게 바로 이 증시 지수인데요. 오늘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회복하나 싶더니 또 회복이 안 되나 싶고 이렇게 좀 출렁이는 느낌인데 증시 상황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너울뜨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1957.06, 마이너스 3.45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87.94포인트, 마이너스 1.3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코스닥 시장의 매도를 더 많이 집중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수를 유입시키면서 방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그동안 낙폭이 컸던 민감주 섹터에서 일부 좀 반등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화학 섹터와 정유 섹터 쪽에서 좀 강세가 두드러진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온다라면 그동안 상승을 계속 보여왔던 급등했었던 중소형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재료 쪽에서 좀 강세가 좀 나타났고요. 오늘 뭐 정치 테마주들도 반기문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들은 좀 강세를 보이면서 개별주 장세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지금 뭐 구조조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조선이라든지 관련 업계 혹은 은행권을 중심으로는 좀 눈여겨볼 만한 상황 없습니까? 네, 좀 말씀하신 대로 지금 STX 그룹이 지금 법정관리로? 네, 맞습니다.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STX 조선이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돼서 반사적 이익을 좀 기대하면서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오늘 조선주들은 또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사실 뭐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뭐 시장에 있어서 오히려 기대감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워낙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반응을 한 모습인데, 일단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 해운주들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가시화돼야지 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상대가 제거가 돼야 이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네, 말 그대로 구조조정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눈길들이 좀 많이 옮겨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선주와 해운주는 좀 갈 길이 많이 멉니다. 수주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해운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구조조정 많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선주들은 뭐 자구책 계속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선주와 해운주 아직까지 좀 앞길은 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주가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투자자만큼 또 아주 예민하게 이 재기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분들도 없으니까요. 좀 시장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경제 탐구생활.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퀴즈, 선물, 상식이 함께하는 경제 탐구생활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공연 티켓도 드립니다. 또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산업화의 상징이자 우리나라를 경제 강국으로 성장케 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해온 바로 이 회사가 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반 개인 회사는 아니고요. 바로 공공회사인데요. 폐업과 관련해 노조는 반발하면서 총파업과 관련된 찬반 투표를 오는 6월 2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1950년에 설립됐습니다. 1981년만 해도 생산물 누계가 1억 톤을 넘어섰지만 1980년대 말부터 수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90년 나전, 월광,
광업소를 시작으로 폐광에 들어갔습니다. 급기야 2007년 말 유동 비율 27%로 재정에 어려움을 보이기 시작하다가 66년 만에 1조 6천억 원의 부채를 떠안고 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공기업입니다. 석탄 광산의 개발과 운영, 가공 제품의 매입과 수출입 사업 등을 운영하는 이 회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총 6글자의 정답입니다. 정답 보내주십시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아이의 엄마, 9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날카로운 경제 이야기들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또 공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을 비롯해 금융권에서도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엔 은행권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은행권들이 부실 조선사에 무리한 대출을 해주고 또 그 대출을 유지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대출에 대비해서 손실액을 추정하고 추정액만큼 은행이 모아두는 대손충당금, 즉 돈을 잃어버릴 때 대비한 금액조차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은행의 재정 악화가 걱정되게 되고요. 이 은행의 재정 악화는 경제에 심각한 위기 혹은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인터뷰 준비해 보겠습니다. 건국대 오정근 특임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저희가 좋은 일로 자주 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 좋은 뉴스로 자주 모셔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은행이 어렵다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IMF 때의 경험도 있고 위험한 얘기인데 조선사에 빌려준 대출금 때문에 국내 은행들의 재정이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얘기인데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현재 조선사에 빌려준 그 대출 규모 약 79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현대 등등 해가지고 현대삼성, STX 해가지고 현재까지 79조 원 정도 대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주채권은행은 국책은행들이 있지만 지금 시중은행들도 다 개입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조선사에 대출해줄 당시 여신 등급, 이 대출에 대한 등급을 정상으로 분류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면은 정상이 아닌 요주위로 가려고 해도 강국한 요청에서 정상으로 유지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로 평가를 해본다고 하면 어느 등급이었을까요? 지금 상태 평가한다면 최소한 이제 요주위 정도 되고요. 네. 일단은 그 신용 분류가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주위가 있고, 그다음에 고정이라고 해가지고 고정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고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렇게 5단계인데요. 네. 고정부터 회수 의문 추정 손실까지를 우리가 이제 그 부실 여신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9조 원 정도 되는 여신 중에서 대부분이 요주위 정도로 분류가 될 것으로 분류가 되고요. 조만간에 이들이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서 고정으로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은행들이 이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정상 등급으로 매겨서 이 충당금도 부족하게 만들어놨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약 한 79조 원 정도 되니까 만약 요주위로만 분류가 되면은 요주위는 대출금의 약 한 7에서 19%까지 충당금을 쌓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평균 한
15% 정도만 싼다고 하더라도 벌써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번에 요주의로 분류가 되면은 최소한 10조 원 넘는 충당금을 쌓아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분류를 지금이라도 이자만 내면은 정상으로 분류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BIS나 혹은 IMF 혹은 우리 금융당국이 요구했던 것은 FLC라고 해서 미래지향적인 기준, 포워드루킹 크라이테리아라고 하는 건데 네. 미래 최소한 한 1년 정도의 허평을 내다보고 분류해야 된다.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네. 만약에 이게 이대로 FLC 미래지향적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최소 요주 이상 분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현재만 그냥 이자만 주면 정상이다. 이렇게 분류했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은 2012년부터 여러 가지 위기 시그널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은행이 이렇게 정상으로 간주된 상태가 길어질수록 감당해야 될 충당금, 즉 이런 위기에 대비한 돈들이 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말씀하신 2013년, 12년이라는 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그다음에 2011년 유로존 위기가 터지면서 계속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신규 수주가 안 되면서 조선의 압박이 되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걸 계속 지금 이제 가면은 오히려 부실이 더 커지면서 충당금을 쌓아야 될 규모도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다른 뉴스에서 나왔지만 이 시중은행이 이 요주의로 우리가 등급을 낮추겠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더니 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는 좀 기다려달라. 정상을 유지해달라. 이런 얘기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은행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당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고 어떤 대처를 꺼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최소한 요주의 정도로 되면 이제 최소한 10%, 19%가 많게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충당금 쌓아야 되는데 그러면 10조에서 20조 가까운 그런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당장 이제 충당금을 쌓는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것이 이제 이익을 그만큼 이제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네.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본금을 잠식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주로 산업은행과 수출은행 같은 경우에 자본금이 잠식이 돼서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한국은행과 정부가 계속 한 달 동안 논의하고 있는 것이 국제은행 자본금을 어떻게 확충할 거냐 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충당금을 쌓을 경우에 자본금이 얼마나 잠식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은행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게 벌써 한 10조에서 한 20조 정도 자본 확충 자금이 필요할 거다 네. 하고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직접이건 간접이건 국민의 세금으로 네. 자본금을 확충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해운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용선료 협상도 있고 또 용선료 협상을 넘어서도 여러 가지 다른 또 난관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조선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업셀업 정도 아니다 이런 걱정도 있는데 은행들이 지금 조선업으로 인한 충격을 더 크게 받을 텐데요.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이 재정적인 부실과 위기를 겪게 될 경우 우리 경제는 괜찮나 이런 걱정들 하십니다. 어떻게 물론 당연히 이것이 이제 본래 기본적으로 은행이 부실화되면 왜 국민의 세금을 동원해서라도 자본을 확충해 줘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은행이 부실화되면은 대출 여력이 줄어들고 네. 대출 여력이 줄어들면은 흔히들 말하는 신용갱색이라고 해서 시중에 돈이 없어지면서 정상적인 기업들까지도 운영 자금이 없어 보도가 나고요. 네. 그 결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은행은 자본이 잠식되면 정부가 세금을 동원해서라도 보충해주는 그런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아마 이 정도의 대선 충당금이 쌓이고 그러면은 상당 부분 은행이 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우리 경제 전반에 부실 또는 준위기 상황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은행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대선에서는 그야말로 정쟁 속으로 휩싸여 들어가면서 정쟁의 회오리 속에서 이것이 위기로 갈 가능성이 큰데 이것이 97년도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거든요. 네. 96년에 우리가 잘 알지만 무슨 우선건설, 진로건설 같은 건설업체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또 한보 이런 것들이 터지고요. 97년도에 한보가 부도가 나면서 또 기아자동차가 또 부실화됐는데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은행 부실들이 구표형 금융위기를 몰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대선이 있었죠. 네,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데 지금 사실은 이 원인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좀 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뭐 보도에서도 이미 이 관치라던가 어떤 이 이너서클로 인한 문제다. 즉 좀 약간 자기들끼리 봐주기, 자기들끼리의 게임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네. 정확한 이유를 드러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구표형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IMF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이 독립된 금융감독 체계가 없으면 안 된다. 네. 해서 그 당시에 재정경제원을 해체한 겁니다. 네. 재정경제원을 해체하고 독립된 금융감독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네. 2008년도에 금융위원회가 생기면서 오히려 금융위기 전에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국보다도 더 강력한 무소불위의 금융당국이 생겨서 네. 그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을 통할하고 금융감독원이 또 국책은행을 거느리고 네. 국책은행은 또 국책은행 소유 기업을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 소유 관리 그렇죠. 기업이죠. 네.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 정치권, 금융당국, 국책은행 소유 기업으로 연결되는 이 시스템 때문에 이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대선 충당 사고 일찍 구조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네. 국책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런 손실을 덮어두려고 하는 네. 내가 재임 중에는 안 된다. 혹은 또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또 금융당국도 그걸 또 당연히 국책은행의 잘못을 체크해야 되는데 금융당국도 체크를 안 하고 같이 묵인 또는 방조한 상황이 되고요. 네. 또 그 금융당국은 또 위에 금융위원회나 정부나 정치권에 있기에도 아무래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터진 것이죠. 터져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통령께서 4대 부분 계획, 금융계획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계획을 해야만이 추후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을 보여집니다. 예, 뭐 금융권 성과연봉제보다 지금 더 큰 문제는 이런 커넥션들을 끊을 수 있는 좀 과감한 그렇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무리한 대출 관행 뭐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좀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끝으로 제안해 주신다면요. 뭐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정부나 정치권이 금융에 관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네. 금융을 국책은행이나 은행들을 감독하는 게 금융감독원이죠. 이 금융감독원은 독립된 금융감독원이라 해야지. 네. 정부나 정치권이 관여하는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이 시스템을 개혁해야 됩니다. 이것이 1997년에 우리가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IMF가 우리에게 권고했던 사항이 운영면에서 재정면에서 완벽하게 독립된 금융감독원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게 지금 무시된 대가를 지금 우리는 치르고 있는 겁니다. 예, 결국은 은행권 부실로 또 국민의 고통과 부담으로 오게 되는 이 골이 왜 아직도 안 끊어졌는지 참 답답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정근 건국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도 앞서 한 얘기와 같은 주제로 이어드립니다. 저 큰 기업의 구조조정과 또 은행 부실 무슨 상관이라고 하실 것 같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의 부실은 국민의 경제에 고통을 유발하고요. 심지어는 직접 은행 창구에서도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를 표현하는 조금 웃기지만 슬픈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속담인데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앞선 뉴스 들으시면 걱정이다라고 하실 텐데 은행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자 이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수익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로 가계의 경제를 좀 옥죄한다. 가계에게 좀 불공평하게 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수수료는 높아지고 가계대출은 문턱이 높다 못해 장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앞서 저희가 오정근 교수랑 인터뷰를 했지만 이 은행들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충당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을 가계로 돌리려고 한다. 지금 이런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 법정관리 등의 그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국책은행 부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 예를 든다면 양적 완화라든지 출자니 보증이니 재정 투입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 반면에요. 네.
시중은행들은 지금 이러한 곳에 조선해운업에 부실 대출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 부실 대출에 대해서 이제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 예를 들어서 내가 10조를 대출해줬으면 2조는 못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2조 원을 충당금을 쌓아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 돈을 어딘가는 이게 조달해서 이익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갖가지 은행 수수료를 높인다든지 예금 이자율을 낮춘다든지 대출 이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지금 사실은 보이지 않게 어떤 가계에 대해서 그 수익을 많이 내서 이러한 그 손실을 메꾸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혹은 이 기업 대출로 인해서 손실받은 걸 가계 대출로 조금 혹은 가계나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만회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신데요. 그렇습니다. 자, 가계 대출도 사실 지금 1220조라고 오늘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사상 네네. 최대입니다. 또 뭐 다소 주춤하지만 늘 수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런데도 기업에는 훨씬 더 많은 대출과 좀 우대를 해준 걸로 드러났거든요. 네네. 은행들이 여력이 있어서 이러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았죠.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계 대출은 그 분기별로도 지금 계속 이제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은 이제 이율이 시장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가계의 상환 능력은 유지됐거나 좀 높아져서 네. 현재 이제 사실은 최저 수준의 어떤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전체 우리 그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은행 반면에 기업들은 은행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기업의 대출에 대해서 옥죄지를 않고 그다음에 또한 정부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영향 때문에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개인들이 기업의 어떤 대출의 부실을 메워주는 것이 지금 굉장히 크게 비판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기업 편향적인 인식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실 기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인식이 다 조금 여론이 잘못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금융소비자원 대표신데요. 만약에 지금 이 기업이 개인이었다. 그러면 은행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데요. 네. 이거는 그냥 만기 때 바로 돈을 모든 거를 유예 기간도 없이 갚으라고 압박을 하면서 바로 어떤 출구를 안 열어줬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궁핍하게 압류 같은 게 막 들어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업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게 여지껏 진행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또한 앞으로 이 국회가 새로 열리면 이 문제가 아주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게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라면 이런 고통을 겪을 정도로 은행이 할 텐데 왜 기업에는 정반대로 이러는지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봤고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기업에서 이 기업과 개인이 이렇게 지금 이 은행이 전혀 따로 불공평하게 이 부담을 지우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좀 수치로 나와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자료에 의하면 연체율을 보고 이제 크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가계 연체율은 한 0.2에서 0.5 사이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대기업의 연체율은 1.1% 정도, 1%가 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2배, 그렇기 때문에 10배에서 어떻게 2배네요. 보면, 어떻게 보면 개인의 대출이 한 5배 혹은 2배 이상의 어떤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은행들의 관리가 너무 부실하고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기업, 조선이라든지 해운업에 대한 부실이 이렇게 오랫동안 안 알려졌거나 아니면 은폐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기업 고객과 개인 고객, 기업 고객은 특별히 더 높은 계급의 분들도 아닐 텐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구체적인 뉴스 보도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은행이 고객들에게 갑질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사례들을 알고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나 해운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50조 원 정도의 대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것을 정상 분류를 해가지고 네. 사실 한 4천억 정도의 충당금만 쌌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정이라고 하는 걸로 등급이 떨어지면 10조 원 정도의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조 원 정도의 어떤 이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그 부실을 메워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러한 부분에서 은행들이 그래서 지금 수수료 인상이라든지 네. 없던 수수료 항목도 새로 만들어서 수수료를 또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이 개인에 대한 대출을 시장 금리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대체적으로 지금 금리를 올려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이쪽에 우리 개인들이 국민들이 많은 부분을 지금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근거는 뭐냐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1%가 떨어지면 네. 그 대출 이율이 1%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0.48%만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네. 0.52%를 올린 결과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런 식으로 많은 어떤 그런 이자 수익을 보이지 않게 더 걷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한 1년 전에 한 7천만 원이 대출이 가능하셨던 분 은행에 한번 가보십시오. 요즘은 6천만 원밖에 그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네. 바로 좀 이게 왜 은행이 우리한테 왜 고객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님이라고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좀 대안이나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도 경제에서 중요한 주체입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공이긴 한데 네. 개인과 가게도 역시 기업만큼 중요해졌거든요. 소비 네. 경제가 바뀌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은행이 이 기업으로 쏠림 현상이 있고 불공평이 일어나는 것들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는요, 이게 이제 관치금융의 문제인데요. 네. 은행의 부실을 판정하려고 은행들이 어떤 충당금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을 조금 강화시키려고 해도 네. 지금 보이지 않게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서 아주 정상인 대출로 이렇게 보이게끔 강요해 왔다는 그런 의혹이 충분히 있거든요, 현재.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부실을 제대로 제때에 알려주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또 크게 또 세금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이자 부담이든 이런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투명하게 또한 관치 금융이 없는 이러한 부분에 은행의 어떤 그런 자율성이 좀 더 높아지고 또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오정근 교수의 인터뷰랑 지금 또 조남희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불공정하게 엮여 있는 관치와 또 정치적인 고리들이 문제인데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세계 경제를 듣는 창, 글로벌 경제 이슈. 네, 경제 뉴스 조금 답답한데요. 해외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또 시원한 뉴스는 없지만 그래도 해외로 눈을 돌리면 조금 마음이 넓어지겠죠. 글로벌 경제 이슈 매일경제신문 박수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관련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윈 회장, 이제 세계적인 인사가 됐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네요. 미국으로부터. 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알리바바가 미국에 상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알리바바에게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유사한 11월 11일 중국에서는 관군제라고 하는데요. 네. 이날이 이제 알리바바에서 가장 영업이 잘 되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날에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자진해서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관군제는 여기서 관군이라는 게 독신자를 의미하는데 스페셜데이라고 해서요. 네네. 이날에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알리바바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온라인 쇼핑몰들이 거의 마비가 될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집계 방식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미국 뉴욕 증시에서 알리바바의 주가가 7%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11월 11일 솔로데이군요. 우리나라는 이 초코 과자를 먹는 날인데 이렇게 조사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국이 움직인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 하면은 애널리스트나 투자자들이 공시를 잘 못 믿겠다. 혹은 네. 재무제표가 투명하지 않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 광군제 당일의 알리바바 매출이나 집계 방식 이런 것들도 의구심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는 지난해 광군제 하루 동안 1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6조 5천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당시 애널리스트들은 알리바바가 판매 완료가 된 상품뿐만 아니라 주문 단계에 있는 상품까지 집계에 포함했고 또 반품은 제외하기 때문에 매출 규모는 상당히 과장됐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 알리바바 자체에서도 온라인 판매자들이 이제 이른바 솔질이라고 하는데요. 좀 네. 이렇게 그 매출을 이렇게 과다 계상하거나 조작을 해서 좀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온라인 쇼핑몰 상단에 올라가게끔 하는 이런 조작 사건도 좀 있어가지고 네. 알리바바 내외에서도 좀 말이 많았습니다. 예. 알리바바 측은 앞으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예. 참 투명하지 않다라는 건 여러모로 좀 불편하고 또 밝혀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도 디즈니랜드가 생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16일이면 생기는데요. 네. 중국 곳곳에 이제 디즈니랜드뿐만 아니라 테마파크 열풍이 불면서 네. 이게 이제 자산 거품이냐 아니면 앞으로 더 성장할 산업이냐 가지고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그 완다그룹이 이제 중국에서 중국 최대 부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왕젠린, 그러니까 완다그룹 회장인데요. 네. 완다그룹도 최근에는 광시장족 자치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9일인 계림이죠, 계림. 네, 계림. 11번째 테마파크 완다성 기공식을 열었다고 하니까요. 네. 완다그룹만 해도 거의 지금 2020년까지 15개의 완다성을 짓겠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네네. 또 홍콩의 자원개발회사 중에 하나가 카니발 그룹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네. 이곳에서도 5년 동안 중국 전역에 10곳의 테마파크를 짓겠다 이렇게 했고요. 지난 한 해에만 중국에서 21곳의 테마파크가 개장을 했답니다. 네. 지금 20곳이 건설 중이라고 하니까 거의 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 이렇게 붐이 일어나는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경제 성장기에 좀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런 일이 또 이렇게 붐이 일면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좀 관심 있었던 뉴스인데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단돈 1,000원에 담뱃독을 무릅쓰고 니코틴 중독을 무릅쓰고 어린이가 일한다 이런 보도가 된 게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국제적인 그 비판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한참 뛰어놀아야 될 나이인 15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거의 인도네시아에서는 150만 명 이상 하루에 1,000원가량을 받고 농업에 동원된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네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담배 생산 등 인도네시아 농업에 종사하는 아동이 150만 명에 이른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특히 담배 농사에 투입된 아이들은 담뱃잎 농부병이라는 것에 시달린다고 하네요. 담뱃잎 농부병이요? 이게 어떤 거죠? 예, 니코틴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네. 아이들이 담배를 피지는 않았지만 담배 수확 과정에서 잎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지럼증, 구토 등이 일어나는 걸 담뱃잎 농부병이라고 하네요. 예, 아이들이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어른들은 또 살 수 있겠습니까? 좀 이런 일은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경제신문 박수호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당신이 변했습니다. 식물도 컬러에 따라 영양소가 다르고 건강기능식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뉴트리라이트는 식물 영양소를 통한 최적의 건강을 연구합니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대한석탄공사입니다. 7894님께 생수 한 박스 선물 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었는데 폐업된다니 슬픕니다 하셨고요. 다 추억과 향수 얘기로 많이 소개해 주셨네요. 3769님, 어릴 때 연탄도 사기 힘들어서 나무로 열려있던 추억도 떠오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시가 떠오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라도 한번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예, 또 시대의 변화를 지켜보는 요즘입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